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은 1961년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이후 내전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1991년부터 11년간 이어진 분쟁의 배경에는 이른바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의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자원의 저주가 있었는데요. 시에라리온의 내전을 부추긴 이웃나라 라이베리아의 찰스 테일러 대통령, 그리고 시에라리온의 정부군과 군벌들이 다이아몬드 채굴로 군자금을 충당하면서 전쟁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이제 내전은 끝났지만 시에라리온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자립과 또 환경 복원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상한 GPS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미국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강력한 이민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이런 정책이 오히려 식량 공급에 영향을 주면서 미국인 가정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7월 25일 금요일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과도 협상이 꽤 잘 되고 있고 다른 국가들과도 큰 거래를 하고 있어 미국이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산 제품에 인도가 부과하는 관세는 평균 15%에서 3%로 낮아지고 인도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도 쿼터 방식으로 영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세계 5위와 6위 경제 대국인 인도와 영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2040년까지 양국의 무역 규모를 255억 파운드, 우리 돈 약 47조 4천억 원가량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 3주간 진행된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내놓은 60일 휴전 기간이 지나도 교전 대신 협상을 계속하고 또 구호품 배급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아닌 UN 등의 국제기구가 배급하는 이전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등 역제안을 내놨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 의지가 없는 대응이라면서 협상단을 철수시켰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방공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서비스 등 1억 8천만 달러, 약 2,400억 원 상당의 대외 군사 판매안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부정적이었는데요. 미국의 휴전 중재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재즈 연주가 청 맨지오니가 22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 맨지오니는 세계 최정상의 플루겔 혼 연주자로 1977년 발표한 앨범 Feel So Good이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플루겔 혼은 트럼펫과 비슷하게 생긴 악기인데요. 청 맨지오니는 1976년과 1978년 두 차례 그래미상을 받았고 내한 공연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한편 프로레슬링계의 전설로 불리는 헐크 호건도 24일 향년 71세로 별세했습니다. 본명이 테리 볼리아인 호건은 1980, 90년대 프로레슬링의 황금기를 이끈 인물로 WWE 챔피언십을 6번 우승했고
2005년엔 WWE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낯선 목소리에 놀라셨을 그 청취자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휴가 간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2주 동안 오늘 세계는을 맡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돈 내고 사는 세금. 네, 약간 이런 경향이 돼버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5,5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한 755조 원인데 네. 이 정도를 줬고 그래서 관세를 약간 낮췄다. 일본은 자기 경제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는데 이거는 쉽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낸다면 관세를 낮출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다.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걸 허용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투자를 늘리는 조건으로 국가 간의 상호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나타낸 셈인데요. 일본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도 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 합의를 통해서 25%였던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강조를 한 건데요. 그래서 EU와도 협상이 꽤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우 큰 거래를 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돈을 벌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산 수입품에도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15%가 글로벌 하한선이 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일본에 이어서 또 다른 핵심 교역국이죠. EU에도 15%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BBC가 15%의 상호 관세율이 글로벌 하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네.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15%의 상호 관세율을 얻어내려면 EU도 상당히 양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에서 50%의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를 낮추고 싶으면 시장을 활짝 열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도 그렇다면 15% 관세가 하한선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작은 국가에는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큰 국가들은 쉽지 않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무역 적자를 안기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15%보다는 상호 관세율을 더 낮춰주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앵커링 전략의 승리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속속 무역 합의를 타결을 하면서 그동안 압박과 타협으로 간 협상 전략이 일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네. 나오는 건데요. 특히 외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고율 관세를 제시했다가 일부 낮춰주면서 미국이 양보했다라는 인상을 협상 상대국에 심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앵커링, 즉 단내림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처음에 입력된 정보가 이후의 의사결정과 판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입력된 정보가 이후 행동에 닷처럼 작용을 한다고 해서 단내림 효과 이런 이름이 붙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효과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23일 기준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미국과 새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이렇게 5개 국가가 됐습니다. 일본이 상호 관세율이 15%, 영국이 10, 베트남이 20,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19%로 협상을 마쳤는데요. 이게 협상 기간에 임시로 부과됐던 기본 관세 10%를 그대로 유지한 영국을 빼고는 다 기존보다 높은 관세율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사이에서는 실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선방했다 이런 분위기가 더 강했고요. 이 해당 국가의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협박, 이 앵커링 효과가 작용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 일본이 워낙 관세율 25% 지금 이제 통보를 받았었는데 15%로 내린 거잖아요. 베트남은 46, 인도네시아 32, 필리핀 20%였는데 각각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뉴욕 타임스가 관세 합의 이후에 시장들의 반응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세계의 기대치를 얼마나 빨리 완전하게 바꿔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충격적으로 여겨졌을 관세율을 불과 몇 달 만에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CNN도 미국이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했지만 세계는 이 합의를 대체로 승리로 보고 환영을 하고 있다. 고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한 가장 대담한 도박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까지는 그 선택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합의가 단기적으로는 승리를 가져왔는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고한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상호 관세가 전면 발효되면 대부분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는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국 수입 업체들이 들여온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재고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율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기업 이익과 성장 전망은 여전히 정체돼 있습니다. 또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관세를 도입하기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지금 관세율을 높인 게 미국에 유리할 것인지는 아직은 평가할 수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시발에 둘러싼 해시태그 전쟁. 네,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직후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끝낸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거취가 지금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SNS에서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요구한다라는 해시태그에 이어서 반대로 이시바 그만두지 마라라는 해시태그가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의 거취를 둘러싸고 지금 먼저 일어났던 해시태그는 이시바 그만두지 마입니다. 선거에서 대패한 건 총리만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또 이런 글이 퍼지고 또 자민당 지지자가 아닌 층에서 정권의 보수화를 염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진보 성향 쪽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최근에 자민당 출신 총리 중에서 가장 제대로인 인물이었다. 그만두면 극우 정권이 생기는데 그것만은 피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SNS에서는 자민당의 계파 갈등, 비자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유산을 이시바 총리가 한 몸에 짊어졌던 게 아니냐. 이건 누가 총리가 돼도 해결하는 게 무리다. 또 이시바 총리 후임으로 당내 보수파인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이 취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시바 그만두지 마라는 격려 시위를 총리 관저 앞에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민당 안에서는 오히려 사퇴를 촉구하는 해시태그 달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참의원 선거 다음 날인 21일에 이시바 총리가 유임할 뜻을 밝히니까 SNS에서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요구합니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총리가 자리에 연연한다, 총리직을 사유화한다라는 비판 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일부 지방 의원들도 이렇게 그만두라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에 동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여러 언론이 앞서서 이시바 총리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뒤에 8월에 사퇴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었는데 이시바 총리가 23일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보도를 부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뭐 사퇴서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차기 총리 후보로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전보장상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연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현안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당내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이시바 총리가 다음 달쯤에는 사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인 건데요. 그래서 지금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는 다카이치 사나의 의원입니다.
자민당에서 가장 강경한 우익파로 통하는 인물인데요. 네. 작년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결선 투표 끝에 총리 자리를 거머쥐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 당원들이 지지해서 1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의원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위기의식을 느낀 온건파 의원들이 이시바 총리 지지로 결집하는 바람에 결선 투표에서 역전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 사이에서 다시 다카이치 대망론이 일고 있다라는 건데요. 보수 유권자가 참정당으로 이탈하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패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 보수파 의원들은. 네. 그래서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면 보수의 표심을 되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라는 건데요. 이 다카이치 의원 아베 전 총리의 정치 노선을 이어받았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아베 정권에서 정부의 핵심 강요인 총무상 그리고 자민당의 당 3력 중에 하나인 정조 회장을 지냈는데요. 제2차 대전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2번 직접 참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할 때도 내가 총리가 된다고 해도 야스쿠니를 계속 참배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독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더는 구조물을 못 만들게 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카이치 의원이 총리가 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14석을 얻으면서 떠오른 우익 참정당과 차별하기 위해서 더 강한 우익 노선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에게는 걱정이 그렇습니다. 일이네요. 네. 다음은 발리 소식 가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변한 발리? 적색구역으로 주요 관광지가 지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 지금 우리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또 찾으실 것 그럼요. 같은데요. 예. 치사율이 거의 100%로 알려진 광견병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발리 보건당국이 광견병 감염과 개물림 사고가 늘면서 남부 바둥군 쿠타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여러 관광지역을 적색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리의 여러 마을에서요. 개 한두 마리가 광견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 지침에 따르면 딱 한 건만 확진 사례가 발생해도 이 마을이 광견병 적색 구역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발리의 유기견 수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광견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바둥군의 탄중부노와 누사도와 짐바랑 같은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에서 지금 보건당국이 대대적인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확진 사례 수가 아닙니다. 확산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발리에서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총 8,000건 이상의 동물 물림 사고가 발생해서 최소 6명이나 숨졌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이 광견병이 증상이 나타나면 치사율이 거의 100%인데 일반적인 잠복기가 20일에서 90일인데 만약에 얼굴을 물리면 이 잠복기가 더 짧아지고요. 다리 쪽을 물리면 잠복기가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미리 예방 접종을 한 경우 아니고 그리고 또 동물에게 물린 직후에 상처를 재빨리 소독한 뒤에 백신을 맞으면 나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이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실행률이 낮아서 광견병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발리 보건당국은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유기견이나 원숭이 등과는 접촉하지 말아달라. 네. 그리고 만약에 물리거나 긁혔다면 재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발리 여행 계획 있으신 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더위 자체가 그냥 재해다. 네, 일본 홋카이도 지역 얘긴데요. 네.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우리 많이 가는 관광객들이 곳인데. 예.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이 여행객들에게 방문 자제와 주의를 당부하는 경고가 홋카이도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최북단에 있거든요. 여름철 네네. 평균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최고 40도에 달하는 네. 기록적인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일본 기상 전문 매체 웨더 앱이요. 24일 홋카이도 지역에서 위험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비히로 지역이 40도까지 올라서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어제 홋카이도의 기타미 지역이 38도, 아사히카와가 36도, 삿포로와 몬베츠도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시원하다 이렇게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름 해외여행 예약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선호하는 여름철 인기 여행지로 삿포로가 2위에 그렇죠. 오르기도 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더우니까 일본 와. 쪽의 한 네티즌이 이 더위 자체가 그냥 재해다 이런 얘기를 그러네요. 예. 해놨고요. 한 홋카이도 주민은 호카이도는 습도가 낮아서 여름에도 쾌적하다는 건 거짓말이다. 올해는 유난히 무더위가 심해서 방한 습도가 항상 80%에 육박을 한다. 네. 근데 이 홋카이도 지역이 워낙 추운 데잖아요. 그렇죠. 단열재를 많이 넣어서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집보다 지금 밖이 더 시원하고 그렇군요. 밤에는 축적된 열기 때문에 지옥 같다라고 괴로움을 호소했는데 냉방 인프라가 추운 지역이라 부족한 맞아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40%의 가정은 에어컨 없이 폭염을 견디고 있는데요. 에어컨 보급률이 59% 수준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에어컨 없이 생활하던 고령자가 지금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도 방문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실내 온도가 가볍게 30도를 지금 넘어가는 곳이 많대요. 왜냐하면 겨울철 눈과 추위 대책 때문에 열을 그렇죠. 집안에 가둬놓는 네. 구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게 당국으로부터 나왔고요. 지금 홋카이도를 덮친 이번 폭염이 계산을 해봤더니 평년보다 12도에서 13도나 높은 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홋카이도가 40도라니 네. 지구촌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분홍색? 스페인의 한 네. 도시에서요. 분홍색으로 칠한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랬더니 남성과 여성 모두 이건 성차별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북서쪽에 있는 레온시인데요. 최근 도시 곳곳에 여성을 분홍색으로 이제 칠한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었어요. 시 측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넓고 조명이 밝고 인도와 가까운 위치에 주차할 수 있게 해서 잠재적인 성폭행 위험을 피하자는 취지였다. 이미 유럽 다른 도시들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여성들은 성차별적인 조치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성이 남성보다 운전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도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남성 중심적인 사고다. 분홍색이 무력하게 우리를 보이게 만든다. 마치 여성들이 특별한 대우가 필요한다고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 네네. 남성 사이에서도 이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성별에 따른 차별은 허용되면 안 된다라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메츠시에서도 이제 주차장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니까 출입구랑 가까운 쪽에 이렇게 주차 공간을 마련했는데 역시 같은 반발이 나와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웨싱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망 소식 전해드렸던 청맨지오니의 Feel So Good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한미 간 2+2 협의가 불발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러트닝 미 상무장관을 만나 막바지 협상을 벌였습니다. 추가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앞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늘 서로를 견제하며 신경전을 벌인다며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합의 내용을 보고 욕설을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정책실장, 안보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회의를 엽니다. 현재까지 관세 협상 진행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다음 달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오늘 김 여사와 가족,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유경옥과 정지원 전 행정관도 불러 조사합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늘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 쿠폰 배포를 시작한 가운데 접속자가 몰리며 주요 영화관 홈페이지와 앱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중인 강력한 이민 정책의 나비 효과일까요? 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인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어떻게 미국인들의 식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건가요? 예, 뭐 이렇게 불똥이 튈지는 몰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 곡물이나 육류와 같은 식량을 생산하고 이것을 미국 전역에 운반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이민자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후에 이제 이들이 자취를 감추거나 일자리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데 네. 미국 언론에 소개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텍사스주에서는 이제 농작물을 파종하고 이를 수확해서 운반했던 이민 노동자들이 이민세관 단속국을 피해서 집에만 머물고 있다라거나 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식당이나 이런 식품 판매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해서 자취를 감추면서 요즘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은 상점이 많다 이런 소식이 많이 전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의 한 농장에서는 이제 그 일할 사람 한 300명이 필요한데 한 80여 명만 출근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장에서 가정의 식탁까지 그 전반에 걸친 일자리 5개 중에 1개 이상을 이민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규모만 약 한 1,400만 명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농장이나 육류 가공 공장에 안정적이고 숙련된 노동자가 없다면 그만큼 수확이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식료품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 미국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는 주로 어디고 또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제 미 전역 농장 근로자의 한 27%가 이민 노동자인데 네. 보통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이나 뭐 오. 3분의 2에 달하는 이민 노동자가 이 그렇군요. 농장에서 네.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육류 가공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근로자의 33% 정도가 이민 노동자인데 예를 들어서 네브래스카주 같은 경우에는 육류 가공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또 미 전역으로 운송을 책임지는 트럭 운전사의 20%가 이민 노동자들이고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15%, 약 한 46만 명이 이민자들입니다. 게다가 미국 내 레스토랑 요리사 중에서 46%가 미국 이외 지역 출신인데 주로 뭐 멕시코나 중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서부의 캘리포니아주라든가 지금 동부의 버지니아, 뉴저지 이런 한인 사회가 발달한 곳에서도 이민자들을 고용한 한인 업체들이 많은데 요즘에 이민자 단속 때문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문을 닫은 한인 업체도 생겨났다라는 언론 보도가 최근 많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달 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요즘 마트에서 파는 채소나 과일, 육류 등의 수량은 적어지면서 상태는 나빠졌는데 네. 오히려 가격은 올랐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고요. 뭐 예를 들어서 상추나 양파, 토마토 등도 평소보다는 공급량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이민자 단속의 강화로 인해서 농장 노동자들이 급감하니까 네네. 이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농작물이 제때 수확되지 못하고 버려진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단순히 노동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운송하는 트럭 운전수도 부족하고요. 또 식당이나 마트에서 일하는 이민 노동자들이 줄어드니까 결국 그 자리를 좀 더 비싼 노동력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식탁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물가 상승이 뭐 당장 크게 체감되지는 않는데 아마 네네. 늦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다가오면서 식료품비가 점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뭐 연방준비은행 측도 이미 지난 4월 달에 이민자 단속이나 추방 정책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1% 깎아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이민자 추방이 계속되면 그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은 2%더 낮아지고 그 영향이 2028년까지 계속될 거다 이런 우려스러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실 강력한 이민자 정책을 내놨었는데 이 대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 6월 13일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농장이나 호텔, 식당 등에서 일하는 이민자 단속을 좀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민자 단속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또 그들의 운영하는 어떤 뭐 비즈니스라든가 산업에 막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좀 있었는데 근데 나흘 만인 지난 6월 17일에는 다시 농장이나 뭐 호텔, 식당 등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계속하라 이런 지시를 또 내리면서 이 뒤집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6월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호텔이나 농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이민자들에게 이제 임시 노동 허가제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민자 단속 때문에 농장이나 호텔업계 등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물가도 오르고 민심이 점점 이제 나빠지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유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한 듯 보이는데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내년 중간 선거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됐는데 네. 이제 관련해서 여러 여론조사가 좀 나왔거든요. 네. 지난 20일에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44% 나왔는데 지난 3월달 집권 초기에 54%였으니까 한 10% 포인트 많이 뚝 떨어진 떨어졌네요. 거고요. 예. 예. 또 CNN 방송이 최근 내놓은 여론조사에서도 이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40%에 그쳤는데 특히 이런 불법 체류자의 추방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다 응답자가 55%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이민 정책 지지율이 6개월 연속 지금 하락세를 기록 중인데 네. 앞으로 이렇게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이나 그 여파가 국민들의 실생활에 점점 더 악영향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아마 민심은 점점 더 트럼프 행정부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곳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프리카 서부에 네.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예, 예. 뉴스에서 좀 관심 맞아요. 있으신 분들은 많이 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UN 웹사이트 들어가면 UN 뉴스라는 게 떠요. 근데 네. 저는 사실 거기를 자주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은 뭐 가자 지구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소식, 도움이 필요한 곳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또한 가장 희망적인 뉴스들이 또 거기 많이 나오기도 해요. 네, 요즘 말로 네. 인류에 돋는 그런 네.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실린 기사가 어떤 거였냐면 네. 제목이 다이아몬드에서 흙으로 시에라리온의 젊은이들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배경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시에라리온의 그 코노라는 지역이에요. 네. 여기가 보면 뭐 진흙물로 가득 찬 분화구들, 그러니까 크레이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화산의 분화구는 아니고요. 네. 다이아몬드 광산 지대여서 그 광산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땅 거기가 예, 분화구처럼. 예, 이렇게 구멍처럼 이렇게 네네. 뚫려 있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땅이 복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작물이 자라고 있고 벌들이 날아다니고 한쪽에서 물고기 키우고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든 걸 보면 뭐 전직 택시기사도 있고 또 광부 출신도 있고 뭐 네. 중학교만 겨우 졸업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근데 공통점은 대체로 젊은 세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에라리온의 이 버려진 광산지대를 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에라리온 뭐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네. 통해서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영화 때문에 이 맞아요. 나라를, 그 피의 다이아몬드 예. 어떤 뜻인가요? 말 그대로 네. 이 피 묻은 다이아몬드, 전쟁 지역에서 채굴되는 다이아몬드를 통칭하는 건데, 네. 이제 그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곳, 그 자원을 놓고 혹은 그 자원을 캐서 내전 자금으로 쓰고 이런 다이아몬드를 지칭합니다. 네. 이제 주로 시에라리온,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주로 이 지역에 이제 분쟁을 격화시킨 다이아몬드 채굴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네, 시에라리온 좀 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 사자산, 그러니까 그 라이언, 예, 네. 사자산을 가리키는 건데 수도가 프리타운이라는 곳이에요. 네. 거기 그 남동쪽에 이제 사자산, 이 시에라리온이라는 이 산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나라 위치가 이제 서아프리카에 있고 이제 남동쪽에는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북쪽에 기니, 다들 이제 저개발국들입니다. 네. 시에라리온 면적은 한 7만 3천 제곱킬로미터고 인구는 850만 명. 한국과 비교해 보면은 국토는 좀 작지만 인구는 많이 작죠. 네. 이게 2023년 기준치인데 사실 이 나라 역사는 시작부터 좀 아픔이 많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특히 서아프리카 일대 주민들을 유럽 열강들이 노예로 많이 이제 잡아갔잖아요. 예, 예. 근데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이 벌어지고 실제로 노예 무역이 폐지됩니다. 노예제 자체는 뭐 미국 같은 데 남아 있었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던 노예들을 아프리카에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운동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아프리카 여기저기서 데려온 사람들인데 일단 아프리카 어딘가에 지점을 잡고 정착을 시켜보자. 네, 네. 그래서 서아프리카 해안에 영국이 식민지를 만들었던 것이 시에라리온의 기원이에요. 네. 그 옆에 있는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는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된 노예들을 이제 돌려보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나라고. 근데 그래서 한 19세기 후반에는 이제 유럽 열강들이 완전히 그 아프리카 땅을 네. 자기네들 멋대로 분할을 해서 국경선을 획정하죠. 네, 네. 베를린 회의라는 걸 계기로. 이러면서 이제 확고하게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르르 독립한 1960년대, 1961년에 시에라리온도 완전히 독립을 해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러 민족 그룹이 섞여 있고요. 네. 뭐 영어가 공식 언어지만 토착 언어 쓰는 사람도 있고 뭐또 프랑스어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혼재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내전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예, 이 내전이 그러니까 1990년 쯤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 한 10년, 11년 네. 이게 보통 서아프리카 내전, 시에라리온 내전이 말을 혼용을 하는데 네. 주무대가 시에라리온과 그 라이베리아 두 나라였어요. 사실 그 옆에 있는 라이베리아에 찰스 테일러라는 아주 이제 극악한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 정권이 지원을 해서 시에라리온의 정부를 전복시켜 버리자. 자기네들 친한 군벌을 부추겨서 이제 그러다가 네. 내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무장 세력들, 군벌들, 그다음에 정부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이 내전 때 한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네. 250만 명이 난민이 됐었어요. 근데 특히 이 내전이 너무너무 잔혹했습니다. 저도 여러 종류의 전쟁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는데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잔혹했어요. 이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2001년에 끝나고 몇 년이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시에라리온을 갔었는데 거기서 그 소년병들한테 네. 이 팔다리가 절단당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굉장히 슬퍼요. 정말 너무 마음이 보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네네. 힘들고. 근데 이 그 반군들이 주민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또 그 주민들 중에서 미성년자, 이 소년들 데려다가 강제로 끌고 가서 마약 투약해서 살인병기로 쓰고 잔혹행위에 동원하고 그러면서 또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그 라이베리아의 테일러 측이라든가 시에라리온의 이제 무장 세력들이 한마디로 내전 자금으로 썼던 거죠. 이 라이베리아가 이렇게 정복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다 다이아몬드 때문인 거죠. 여기 예. 다이아몬드 때문도 있지만 결국은 네네. 이제 정치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지만 다이아몬드를 캐서 네네. 그걸로 자금을 충당할 수 하려고. 있고 돈줄을 네네네.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깔려 있었죠. 얼마나 많길래 그런 걸까요? 제가 예전에 사진으로 봤는데 시에라리온의 별이라는 이름의 엄청나게 큰 다이아 원석, 유명한 원석이 있어요. 사실 매장량만 놓고 보면은 네네. 다이아몬드 매장량은 러시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부의 보츠와나라든가 뭐 네네. 앙골라 이런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매장량만 놓고 보면 시에라리온은 한 세계 10위 정도인데 네. 이제 내전 때문에 이 지역의 다이아몬드가 많이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또 이 나라는 네. 저개발 상태에서 내전까지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산업 기반도 별로 없고 이 다이아몬드가 사실 이 나라의 제일 유명한 상징처럼 특산물 돼버린 같은. 거죠. 예, 예. 이 다이아몬드가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게 1930년대예요. 근데 영국 통치하에서 이제 35년부터 상업적인 채굴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네네. 근데 예를 들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이런 데 무슨 그 여러 그 드비어스라든가 이렇게 네. 큰 회사들이 많은데 네.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산업은 사실 상업적 채굴이라 그래도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고 또 이제 노동 집약자 한마디로 저임금 노동력 착취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비공식 채굴, 불법 채굴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전이 벌어지면서 이것들을 마구잡이로 파헤칠 수 있었고 다이아몬드가 분쟁의 중심에 있게 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내전은 언제 어떻게 끝났을까요? 근데 1999년부터 너무 잔혹하게 벌어지니까 국제사회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엔 평화유지군 시에라리온 임무단이라고 해서 또 파견해서 무장해제를 감독을 했고 그래도 다 끝나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영국이 개입했고 그래서 2001년에 사실상 끝났고 2002년 1월에 공식적으로 내전이 종결됐다라고 선언이 됐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이 그래도 흘렀는데 뭐 국제사회 개선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 피해 다이아몬드 문제 네. 이 사람들 이게 다이아몬드라는 게 생필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형적인 사치품인데 네,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선 되겠느냐. 그래서 이 킴벌리 프로세스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시에라리온 내전 영향이 컸죠. 그래서 2003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돈을 누가 댈 거고 절차를 이거 어떻게 감시할 거냐. 이게 확실하게 국제 규범을 지키면서 생산된 다이아몬드인지 그렇죠. 아닌지. 네, 네, 네.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거를 부자 나라의 소비자들이 잘 인식을 못 하고 예, 있죠. 그거를 지키면서 생산된 건가 그렇죠. 아닌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곡절을 겪다가 특히 또 생산하는 주로 이제 생산지 매장지들이 재개발국인 것도 있고 해서 네. 곡절을 겪다가 2022년에 이 보츠와나라는 나라에 상설 사무국이 설치가 됐습니다. 보츠와나는 다이아나 매장량도 많고 생산 많이 네. 하는데 네.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좀 잘 사는 나라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이제 잘 살게 좀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 가면서 상설 사무국이 설치가 됐는데 2003년 결의하고 2022년에 상설화시킨 거 보면 오래 걸렸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 보츠와나 정부도 돈을 내고 그다음에 세계 다이아몬드 협회 협정 가입국들 생산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을 비롯해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뭐 이 인증 자체에 좀 허점이 많다. 이제 그런 감시가 이제 철저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이 분쟁 지역에서 자원 채굴하는 거, 그다음에 그거 세계 시장에서 파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렇게 인식을 확산시켰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그럼 시에라리온 상황은 어떤가요? 내전이 끝났지만 네. 그 1인당 실질 GDP, 이 명목 GDP 말고 구매력 기준으로 봐도 네. 연간 3,500달러 선의 최빈국입니다. 최저개발국이죠.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그러니까요.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이런 자원들이 좀 있는데 인구 60%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요. 즉 하루에 2달러 정도만 쓰고 사는 사람들. 특히 농촌 지역은 빈곤율이 뭐 70%가 넘어요. 네. 여기에 이제 10년간 내전 거친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15년에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때 에볼라 유행. 네. 그때도 여기 똑같이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가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네. 그게 얼마나 이 나라들의 인프라가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안 그래도 취약한데 인프라 재건, 네. 발전 같은 걸 더 지연시켰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산업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통계가 있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이게 뭐 한때는 뭐 수출의 뭐 절반 가까이를 다이아몬드 원석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었어요. 2000년대 중반에. 네. 근데 이게 또 부패나 밀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국가 수입, 재정이라든가 이제 더 성장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특히 이제 내전이 끝난 다음에도 이 광산들 인권 침해 같은 게 많다. 이런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그 채굴로 인해서 환경 파괴도 심할 것 같은데요. 예. 분화구 같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땅 파는 거 그 네. 환경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바로 그 앞서 말씀드린 땅 살리기 운동하고 이어지는 문제인데 이 시에라리온 동부에 아까 말씀드린 코노라는 지역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은 지역이고 네. 당연히 내전 때 제일 피해가 컸습니다. 전투와 약탈이 집중된 곳이어서 예, 예. 그 채굴 이익은 결국 주민들한테는 돌아가지 않고 토양은 황폐해지고 이 광석 파낸 그 크레이터들 분화구 같이 생긴 구멍들 여기 또 물 오염은 심각하고 여기에 일자리가 없고 그런 이제 일자리 없는 청년들 중에는 또 내전 때 동원됐던 소년병 출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상처가 많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시에라리온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 그래서 정부랑 유엔이나 이 각종 여러 기구들이 나서서 이 황폐해진 땅을 이제 농업, 양봉 이런 걸로 이제 복원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돕고 있나요, 지금? 이제 농업이라든가 수산 네. 양식, 소규모의 식료품 가공, 무역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래서 네. 15살부터 35살까지 청년층에게 직업교육, 창업교육 같은 것도 해주고 그 교육을 받고 나면은 뭐 농사지을 땅을 내주거나 창업을 지원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고도의 기술 수준이라든가 네. 이게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거라도 일종의 마중물을 붓는 그런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룹에는 뭐 치어를 몇백 마리 나눠주고 연못에서 키우게 해서 팔 수 있게 해준다든가, 뭐 소규모 양식장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고, 그다음에 닭 키우는 곳 이런 거 만들어주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네. 이제 유엔 산하에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게 있어요.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의 네. 좀 세계의 개발 목표를 담은 거기 보고서를 보니까 어쨌든 이런 노력 끝에 한 코노 지역의 젊은이 한 1,000명 이상이 네. 소득이 좀 늘었고 또 영양 상태도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시에라리온만의 문제라기보다 이 농촌 젊은이들이 이 저개발 국가에서 다들 네. 처해 있는 문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비슷해요. 다들 네네. 그런 나라들이. 이게 얼마 전에도 유엔에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고위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이 보고서를 냈는데, 농업 식품 시스템 내의 청년에 대한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업 분야 종사하는 청년들, 네. 사실 세계 청년 인구 13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 85%가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에 살고 또 절반 정도는 농촌에 거주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일자리 적고 없고, 일자리가 있어도 다 계절적인 일자리, 아주 취약한 일자리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국가마다 굉장히 큰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 지원을 하는 게 이제 뭐 세계 식량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결국은 누군가 네.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특히 최근에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그걸로 해서도 제일 타격받는 사람들이 이 저소득 국가의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청년들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원이 너무 많아 또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수상한 GPS, 오늘은 자원의 저주와 내전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회복을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곳 시에라리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